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분기엔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연말이나 돼야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 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 시기가 2분기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중일 아세안 플러스 3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피지를 방문 중인데요. 이 총재는 국내 경기에 대해 2분기부터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수출과 투자 부진이 완화되면서 성장률도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 민간 연구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노무라 금융투자가 1.8%까지 떨어뜨린 데 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1분기 역성장을 너무 의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 통화당국 수장인 이 총재는 뭐라고 합니까? 이 총재는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 총재는 글로벌 요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앞으로 성장세가 회복되고 물가 상승률도 1%대로 올라설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에서 금리가 역전되는 것을 보면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연고점을 경신하자 우려가 커지는데 이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68원 20전에 마감하면서 2년 3개월 만에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 총재는 외환 건전성 지표는 상당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내 펀더멘털에 대한 해외 우려는 감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내 경제가 움직이는 상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해마다 막대한 이익을 내던 공공기관의 수익이 확 줄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원전, 화력발전 비율을 줄이는 등 정부 정책 총대를 메면서 실적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부채도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이 와중에 임직원들의 연봉은 올랐습니다. 김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40여 개 공공기관이 거둬들인 당기순이익은 1조 1천억 원. 지난 2016년 15조 4천억 원에서 2017년 7조 2천억 원으로 반토막 난 데 이어 지난해는 80% 넘게 줄면서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적 악화가 두드러졌는데 지난 2017년 3,700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 9천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도입 여파로 풀이됩니다. 매년 수조 원 흑자를 거둔 에너지 공기업들도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는 1조 1,700억 원, 한국수력원자력은 1,000억 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원전 가동률을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며 발전 단가가 높아진 영향입니다. 적자가 계속 나는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정책 목표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가겠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가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부담이 국민 경제에 주어지기 때문에 적자를 내면은 결국 또 그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죠. 공공기관 부채도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제외한 공공기관 336곳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약 50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8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의 지난해 부채 총액은 114조 1,500억 원으로 1년 새 5%나 불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61개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은 약 6,8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1% 올랐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약 1억 1,2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 등 10개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대한항공이 일부 국제선 노선에서 1등석 좌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조원태 회장 취임 뒤 대한항공이 하나 둘씩 변화의 가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대한항공이 좌석을 구조조정을 한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국제선 27개 노선에서 추가로 1등석, 즉 퍼스트 클래스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항공 전체 국제선 노선의 70%에서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노선에서는 퍼스트, 프레스티지, 이코노미 등 3가지 등급 좌석이 아닌 프레스티지, 이코노미 이 2개 등급 좌석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2개 등급 좌석만 운영하는 노선은 전체 111개 노선 가운데 49개 노선인데 6월부터는 모두 76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좌석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좌석 조정이 이루어지는 노선은 어딘가요? 네, 일단 장거리 노선의 경우 캐나다 토론토, 밴쿠버, 스페인 마드리드 등 11개 노선입니다. 중단거리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일본 삿포로, 중국 광저우 등 16개 노선이 개편 대상입니다. 네, 해당 노선의 퍼스트 클래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이 있을 텐데 대한항공은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죠? 네, 대한항공은 프레스티지 클래스의 기내식과 기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서 퍼스트 클래스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한항공은 또 오늘부터 일반 남성 직원이 넥타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노타이 근무 복장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조원태 회장 취임 이후 직원 근무에서 수익성 제고까지 대한항공이 변화에 가속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열대과일 논이를 가공한 일부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또 허위 과장 광고를 한 논이 판매 업체들도 적발됐는데요. 200여 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 차단 조치가 요청됐습니다. 강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논이 제품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22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4개 중 1개꼴로 색가루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발견된 제품은 광동 노니 파우더와 더 좋은 노니 파우더, 노니완 등 분말 형태나 알약 형태의 제품으로 모두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미 판매가 끝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해주도록 했습니다. 간단한 건조 농산물 같은 걸 분사할 경우에는 금속 제조로 인해서 미세한 색깔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석을 이용해서 색깔을 제거하도록 하는 그 의무 제도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 식품인 논이를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판매 업체들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모두 104개 판매 업체와 이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게시한 196개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정제수를 섞어서 판매한 논이주스 판매 쇼핑몰 36곳도 적발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앞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따라 논이 제품이 선정되면서 지난달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오는 2025년엔 울릉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울릉도 공항 건설 사업 발주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울릉도에 공항이 생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비 6,600여억 원이 모두 확보돼 오는 3일 울릉공항 건설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으로 1,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으로 구성됩니다.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국토부는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2025년 5월에 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울릉공항 사업은 앞서 지난 2013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2016년에 설계 실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발주됐지만 유찰됐습니다. 지형 특수성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날 것을 예상한 업체들이 포기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사업비를 모두 확보하면서 발주가 가능해진 겁니다. 네, 김 기자, 비행기로 가면 울릉도까지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 네, 지금은 서울에서 울릉도로 가려면 일단 동해안까지 차로 이동한 다음 다시 배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7시간가량 걸리는데요.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울릉도 지역 주민 역시 내륙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무엇보다 파도가 거세서 배편을 이용할 수 없는 날도 있는데 이 같은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와 생활 권역 확대뿐 아니라 전 국민의 여가 활동 차원에서도 울릉공항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암 정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폐암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국내 암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암으로 사망한 생명보험 가입자 수를 집계해봤더니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사망 원인이 암이었던 사람은 2만 5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10년 전인 2008년에는 18,000명가량이었고 2012년에는 2만 1,000명가량이 암으로 사망했는데요. 해가 바뀔 때마다 꾸준히 암 사망자 수도 늘고 있는 겁니다. 심정지나 뇌출혈 등 모든 사망 원인을 합쳐봐도 남성은 상위 10개 사망 원인 중 4개가 암이었고 여성은 6개 원인이 암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중에서는 어떤 암이 가장 문제였습니까? 네, 폐암의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2015년에는 4,700명 정도였던 이 폐암 사망자 수는 이듬해 5,100명을 넘겼고 2017년에도 5,138명을 기록해 계속해서 사망 원인 1위였습니다. 그 다음은 간암인데 매년 조금씩 늘면서 2017년 기준으로 사망자 4,000명을 넘겼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폐암과 간암, 위암, 췌장암 순이었고 여성은 폐암, 유방암, 췌장암, 간암 순으로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50대에서 70대의 암 사망자가 몰렸는데요. 남성의 경우 3년 누적 기준 60대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여성은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오늘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소주, 참이슬 가격이 최대 8% 넘게 올랐습니다. 참이슬 프레시 등 360ml 제품 가격은 1,66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됐고 640ml 페트병 제품은 2,8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편의점에 이어 대형마트도 소주 재고가 소진되면 곧바로 가격 인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전국 편의점과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GS25와 CU 등 편의점과 베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이번 달부터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등 85개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를 쓰면 입장료 등을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주 삼성전자의 배신. 한때 황제주로 군림했던 삼성전자가 국민주로 탈바꿈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바로 액면 분할 얘긴데요. 당초 더 많은 투자자가 몰려서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대감은 속절없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국민주 삼성전자의 어제와 오늘 어떤 모습으로 흘렀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개념부터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액면 분할이라는 게 뭐고 또 삼성전자가 왜 액면 분할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대부분의 주식이 5천 원짜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용돈을 줄 때 자녀들에게 5만 원짜리 준다 그러면 한 명에게 줄 수 있는데 5만 원짜리를 1,000 원짜리로 바꾸면 50명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건데요.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가 250만 원이었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250만 원 줘야지 겨우 한 줄 살 수 있으니까 이거를 50분의 1로 쪼갠 겁니다. 그러니까 액면이 5천 원짜리를 액면을 100원짜리로 쪼개면 250만 원짜리 주식이 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가 좀 살 수 있고 삼성전자가 오름으로 인해서 이득을 가지는 것을 삼성전자는 매년 배당을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해줬는데요. 그런 배당을 우리 국민들도 좀 가지게 하자 이런 취지로 액면 분할을 250만 원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서 250만 원이 5만 원이 됐고 우리 국민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만큼 주식 수가 늘어났으니까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겠죠? 예, 맞습니다. 그 거래량도 한 50배 정도 증가했는데요. 네. 주식 수도 50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액면 분할을 한 기업이 SK텔레콤 5천 원짜리 500원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25만 원 정도 되고 아모레 퍼시픽, 그 아모레 화장품이죠. 이것도 지금 500원짜리입니다.
액면 분할을 안 한 주식은 이제 LG 생활건강 5,000원짜리가 한 150만 원 정도, 뭐 롯데칠성 이렇게 액면 분할 안 한 기업들은 한 100만 원 정도가 넘고 네. 500만 원, 300만 원 했기 때문에 액면 분할한 기업들이 있고 일단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거래량이 당연히 늘어나고 주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과거에 그 삼성전자도 국민들이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서 전체 국민들이 한 1조 이상을 더 구입하게 되었고 우리 국민들이 한 80만 명 정도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과거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한 5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주주 수가 이렇게 많아진 배경 때문에 올해 있었던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진풍격이 벌어졌었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문을 열어. 그래 주주가 몇 명인데 500석 준비해놓고 인지를 하고 있어. 빨리 오픈하란 말이야. 오픈해. 주주 의견을 안 듣고 미친 몇 사람만 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주주총회입니까? 변호사님,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0일 날 따뜻한 봄날이 아니고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 네. 그 삼성전자 서초 사옥이다 보니까 강남역 아니겠습니까? 강남역 아침 8시 이전에 때 아닌 장사진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서였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한 400명 정도, 500명 정도 주총하면 참석을 했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한 16만 명 정도였다가 액면 분할하면서 한 78만 명, 주주 자체가 거의 5배가 넘다 보니까 주주로서 주총에 참석하려는 인원들이 1,000명 이상으로 폭증했던 겁니다. 더불어서 그 삼성전자 그 서초 사옥 같은 경우에는 5층에 있는 다목적 홀에 있었었는데 올라가는 게 엘리베이터밖에 없었던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많아봤자 20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침 8시 반부터 해서 원래 10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2시간에 걸쳐서 그 주주들이 입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편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주총인 이후에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겠다라고 지금 반성문까지 썼던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주주들에게 사실 더 큰 문제는 주가 하락입니다. 액면 분할 후에 1년이 지났지만 교수님 여전히 주가가 회복되지를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액면 분할 당시에 주가가 5만 3천 원 정도 했었고 네. 지금 현재 주가가 한 4만 5천 원 하니까 15% 하락했는데요. 주식은 보통 우리가 경기 선행지수라 그럽니다. 경기보다도 한 6개월 정도 앞서서 주식이 이제 올라가는데 네.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면 6개월 뒤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가 기업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가 주가 지수고 또 경기 동행지수는 물가가 똑같다고 해서 경기 동행지수, 또 경기 후행지수는 건설 경기는 경기에 후행한다고 해서 후행지수인데요. 이와 같이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주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금 현재 40%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내렸고요. 이것은 아마 그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는 한 내년이니까요. 올 하반기가 정도 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은 오히려 액면 분할 직전의 종가보다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액면 분할 후에 주가 상승을 기대했던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손실만 지금 남겨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교수님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아주 상징적으로 한 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만 원에서 시작했을 때 실제 그 거래가가 한 5만 3천 원이 됐다가 사실 내리고 내려서 3만 6천 원까지 바닥을 찍었다가 최근에 좀 올라왔다는 그렇죠. 것이 지금 네. 4만 5천 원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그 액면 분할 직전에 이른바 슈퍼 개미도 당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액면 분할하기 직전 가격으로 해서 8만 주를 샀는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데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2천억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평가액으로 해서 한 15% 떨어졌다고 하면은 그분 같은 경우에만 해도 300억 이상의 손해를 봤는데 결국 그 후문을 보면은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액면 분할을 주식을 털어서 처분하는 기회를 삼는 반면에 이 개미들 같은 경우에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번에 많이 국민주다 홍보해서 샀습니다만 결국 적어도 지금까지 기준으로는 상처뿐인 연관이 됐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속칭 이 개미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삼성 그렇습니다. 주식을 우리가 언제 갖겠냐. 삼성전자 주식을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살 샀을 수가 거예요. 있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여기에 영업 실적에 안 좋은 것도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뭐 초격차, 저도 얼마 전에 권오현 전 그 부회장의 그 책도 읽어봤습니다만 초격차 전략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중국이라든가 해외 반도체보다 훨씬 더 월등한 기술력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이른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앞서가다 보니까 뭐 매 분기당 수조 원의 어떤 이익을 남겼었는데 그와 같은 슈퍼 사이클이 끝나간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와 같은 그 어닝 쇼크라고 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물론 많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그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그런 상태고 더불어서 아마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만 갤럭시 폴드라고 하는 어떤 차세대의 새로운 이 그 휴대폰이 출시됐습니다만 그것이 해외로부터 일부 어떻게 보면은 클레임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혁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과연 삼성전자의 미래가 있는가 이런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 삼성전자 주가도 지금 어떻게 보면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식 한 주 갖고 계신 우리 교수님. 하반기에는 좀 실적 기대감이 있다고요? 예,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반도체, 핸드폰, 가전제품, 통신 장비가 이제 4개로 이루어진 세계 최고의 IT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도 안 살 때 주식을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주가가 바닥인 상황인 것 같다. 45,000원대니까.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를 뭐 꾸준히 살리는 것도 좋다. 이렇게 주가가 바닥일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월 자기 급여의 한 일정 부분을 사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한 교수님이 자기가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데 뭐 딴 거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항상 우리나라 전체 주식 중에 1등인 주식만 자기 월급이 20%를 투자했대요. 네. 그래서 과거에 70년대는 건설주, 은행주였는데 2000년대부터 삼성전자가 1등이 되면서 자기가 자기 급여의 20%를 매달 저축했더니 총 자산이 1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자기 자산의 20%를 매달 꾸준히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이 지금 현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렇게 4개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4개 기업인데 구글.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이거든요. 1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1,100조 원쯤 되는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300조 원입니다. 그래서 세계 1등인 기업 주식을 꾸준히 사는 것도 좋고 중국은 텐센트가 1등이에요. 그래서 텐센트나 아니면 미국 기업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것도 매월 꾸준하게 자기 급여의 10%나 20% 정도 여윳돈으로 매월 사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의 투자 팁까지 들어봤는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와 정부의 이 협업 관련해서도 발표가 나왔고요. 이제 대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KT 채용 비리 수사 속도. KT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핵심 인물인 이석채 전 KT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 등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인데요.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석채 전 회장이 이제 구속되면서 이 KT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붙을 것 같아요. 이제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네. 마무리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했던 그 범죄 혐의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KT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대졸 공채라든가 고졸 공채 관련해서 부당한 지시를 해서 한 9건 내지 10여 건 정도에서 부당한 채용이 이루어졌다라는 혐의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미 채용을 총괄하는 임원 그리고 또 KT의 그 홈서비스 관련되는 임원 사장급 임원이 2명이 구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정점 마지막으로 지금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사실 영장이 나올지 말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서울 남부지검에서 영장이 나옴으로써 사실상 KT 채용 비리 수사의 어떤 8분 응선을 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아직 이 김성태 의원의 청탁과 관련해서는 어떤 증언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던 거죠? 예, 김성태 의원은 이제 언론 인터뷰에 했는 거 보면 김성태 의원 딸이 이제 채용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딸이 이제 인턴을 한 3개월 정도 거치고 정식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또 이제 2012년도 이석채 회장이 국정감사 정인을 빼주었다는 게 대가라고 하지만 당시에 이석채 회장은 그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아예 정인으로 채택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억울하다 이런 심정입니다. 뭐 저는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제 수사하고 또 재판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그 대학생들이 대졸 취업률이 50%밖에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실업률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그 실업률에서 통계가 되기는 한 3%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곳은 한 50%밖에 안 되고 우리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데 정말 공정하게 인사나 채용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재판 결과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석채 전 회장이 자기 자신을 충무공에 비유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서 나오면서 김성태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만 네. 충무공과 같은 심정이다라고 해서 알 듯 모를 듯 그 한 답변을 했는데요. 그게 장군요. 무슨 말씀입니까? 네. 물었는데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 사실 그 말씀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냥 미루어 짐작컨대 어떻게 보면 억울한 누명을 썼다라는 것을 그런 나름대로 느낌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항변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 어쨌든 1라운드에 있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제 그와 같은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유무죄의 판단은 아마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이제 주요 혐의 인물들은 모두 구속이 됐고 남아 있는 거는 김성태 의원입니다. 김성태 의원은 구속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진 않은데요. 네. 일단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딸과 관련된 채용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반면에 지금 그렇게 하면서 이와 같은 수사 자체가 이른바 정치인 본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보복성 이른바 정치인 김성태 죽이기 수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석채 전 회장의 공소장 자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김성태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와 같은 업무 방해를 부탁했다라는 것은 이른바 업무방해죄의 교사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인정될지 여부에 대한 어떤 검찰의 조사 좀 시간을 지켜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의 철저한 수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이슈 살펴봅니다. CJ 투썸플레이스 판다. CJ그룹이 커피 전문점 투썸플레이스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외식업계의 불황으로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투썸플레이스 장사가 잘 안 됐나요? 아닙니다. 투썸플레이스는 CJ 푸드빌의 아주 알짜 기업인데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 2,700억이고 영업이익이 300억이나 났습니다. CJ 푸드빌은 이렇게 알짜 기업을 팔았는데요. 과거에 알짜 기업을 팔아야 된다. 부실 기업을 팔면 누가 사겠느냐 이렇게 해서 알짜 기업을 파는 게 이제 기업들의 정서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CJ 푸드빌은 주요한 기업이 뚜레쥬러라든지 또 빕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최저임금이 우리가 최근 2년에 걸쳐가지고 한 55% 올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최저임금이 갑자기 오르고 또 출자라 그래가지고 그 점포를 낼 수 있는 것을 정부가 거리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니까 투썸플레이스가 좀 자기 투썸플레이스로 살고 CJ 푸드빌로 살자 이런 이런 차원에서 팔았고요. 이 전체 지분이 원래 이번에 판 게 45%입니다. 2,000억에 팔았는데요. 이게 중국계 펀드입니다. 에퀴티드 펀드라고 하는 펀드에 팔았는데 여기 2,000억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CJ 푸드빌 15% 지분만 남기고 그다음에 홍콩계 사모펀드인 에퀴티드가 85% 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J 푸드빌은 계속 경영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변호사님, 사실 지난해 2월이었나요? 투썸플레이스를 당시에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이 매각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물적 분할이 무엇이냐? 네. 한마디로 CJ 푸드빌에 있는 하나의 사업부가 아니고 독립된 법인을 만드는 것을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투썸플레이스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다른 뚜레쥬르나 이런 거와 달리 주식회사 투썸플레이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 푸드빌의 자회사로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2월에 이와 같이 물적 분할을 할 때부터 M&A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같은 경우에 이 투썸플레이스 자체에 대해서 기존에 60% 가지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경영권도 가지고 있었겠죠. 네. 그런데 그중에 45%를 넘겨서 결국 인수하는 회사가 경영권을 가지고 CJ 푸드빌 같은 경우에는 15%의 지분만 가지게 됐는데 말씀드렸듯이 작년 2월부터 이미 내부적으로 투썸플레이스는 외부에 M&A 하겠다라는 것이 방침이 섰던 것이 아닌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CJ 푸드빌이 가장 알짜 사업을 판매하게 된 건데
앞으로 외식 사업에서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수제 푸드비는 부채 비율이 한 3천억 정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2천억 원 정도로 해서 재무 구조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고요. 또 레주러가 이제 파리바게뜨에 이어서 2등 정도 하고 있고 빕스가 이제 외식업의 좀 선두주자인데요. 이 두 개의 외식 사업을 계속 지속하겠다.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로 놔두고 재무 구조도 많이 개선되니까 앞으로 외식 사업을 주력으로 해서 CJ 푸드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보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3가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인술로 여겨져 오던 소주의 출고 가격이 6%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출고 가격이 인상되면서 식당과 주점 등의 소매가가 소주 한 병에 5,000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주류업계는 보고 있는데요. 퇴근 후에 소주 한 잔이 참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도 4,000원인데 가게에서는 벌써 올라 있더라고요. 한 100원씩, 200원씩. 올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담되지. 음식점에서는 더 많이 받을 거고.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사서 먹는 거는 괜찮은데 식당에 가서 먹으면 뭐 5,000원까지 받는 데가 있니 어때니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기사가.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지, 먹는 사람들은. 이게 굳이 막 그 정도 가격을 내서 소주 먹을 거면 차라리 안 먹죠. 평소에 먹던 거니까 뭐 평소보단 좀 줄여서 먹을 수는 있는데 아예 안 먹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리얼토크에선 공공기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공기관, 다른 말로는 공기업이라고도 하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공공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시장 원리에 따라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만약 실적 악화가 계속되고 이에 따라 적자 살림이 지속되면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합니다. 공공기관 부채는 표면상 드러나지 않는 사실상의 정부 부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부실은 정부 재정을 동원해야 하고 이 재정은 국민 세금으로 충원되기 때문이죠. 현재 공공기관 부채는 심각합니다. 예상이긴 하지만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0년에는 539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더 심각한 건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낙하산 인사에 의한 리더의 전문성 결여, 그리고 여기에 선심성 임금 인상과 과도한 복지 확대, 거론하자면 끝도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공공기관들의 몸집은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규모는 물론 임직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게다가 직원들의 평균 연봉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리얼토크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최영호 한국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 교수님 어제 네. 그러니까 지난달 말인데 기획재정부가 이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정보를 공시를 했단 말이죠. 네. 수익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 작년하고 비교하면 작년에 7조 7천이 났는데 네. 올해 보니까 이제 1조 1천억으로 이제 마이너스 85%. 2016년하고 비교하면요, 그때 14조까지 났었어요. 네. 그래서 93%가 지금 증발이 된 상태인데, 사실 이게 뭐 적자가 뭐 안 나다가 난 게 아니고요. 네. 2011년도에 8조 7천억까지 또 한 번 난 적이 있고요. 그랬군요. 또 12년도에도 뭐 굉장히 많은 적자가 났는데, 네. 박근혜 정부 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공기업들의 공기업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흑자로 돌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 나온 그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전,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네. 굉장히 많은 그런 손실을 낸 것이 반영이 됐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한전 그러면 탈원전에 그런 네. 관계된 정책적인 변화,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은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고 있는 이 건강보험료 지급 문제에 의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컸다는 판단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이렇게 수익이 줄었던 것도 줄은 거지만 부채 규모가 상당히 커졌더라고요. 일단은 뭐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이제 부채 부분들, 특히 이제 왜 그러냐면 수익이 줄면서 상대적으로요. 현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적 정책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기업의 채용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큰 정책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는 건데요. 조금 전에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좀 덧붙인다고 한다면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수익성이라는 건 변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하냐면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과 연관돼서 공기업이 거기에 같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면서 네. 이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란 거죠. 2008년도에 출범했었던 이명박 정부 때는 뭐 자원외교라는 걸 통해서 또 굉장히 네. 많은 나름대로 공기업들이 정부 정책과 연관을 하면서 굉장히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회복시킨 것이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인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 그거와 더불어서 또 다른 그 정책과의 연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름대로의 고용을 확대해야 된다. 공기업의 고용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와 맞물려 돌아가니까 수익은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채용을 늘리는 이런 반대적인 부분들이 가다 보니까 당연히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 구조에 지금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됐던 게 국민건강보험입니다. 2017년에 3,685억 원 흑자를 냈다가 지난해 3조 8,954억 원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손실을 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케어 내용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잠시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요, 뭐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노조에서 발표한 얘기를 제가 코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건강보험은 납부 보험료의 50%를 경감해 보험료 수입이 감소가 우려된다. 즉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이 적어들이는 수입이 적어들은 것이 그대로 지금 재무제표에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고 내부에서조차도 노조에서조차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재정을 확보해 나가냐는 어떤 계획이 없이 지금 좀 파퓰리즘적이라는 표현까지 우리가 쓸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방만한 경영들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건보 같은 데는 이제 재정 수지 누적된 재정 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한 20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가면요, 뭐 바로 몇 년 내에 반 틈이 11조로 가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보험료 올라야 되고 우리의 뒤에 오는 차세대의 건강보험을 우리가 그러면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까지도 그러네요. 우리가 거론될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해마다 수천억, 수조 원씩 흑자를 기록하던 에너지 공공기관들도 불과 2년 만에 적자 기업으로 전락을 했는데 역시 탈원전 정책이다. 정책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전인데 이 또한 영상부터 보시죠. 한전에서는 이게 이 대규모 적자가 유가 인상 탓이다, 연료비 증가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연료비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고 원자력 발전 가동률이 낮은 것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김 교수님, 앞서서 이 정부의 핵심 정책에 공기업이 맞물려서 운영이 되면서 이런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에너지 기업들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곤혹스러울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2조 7,900원 정도의 단기 수익을 얻었고 2015년에 무려 13조 4,100원 정도로 단기 수익을 얻었는데 작년에 마이너스 1조 1,700억 정도면은 엄청난 이익이 감소된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왜 그러냐라고 네. 분석을 해보면 당연히 다른 무슨 뭐 요인에 의해서 나온 것도 있지만 탈원전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재반적 비용이 뭐 지출될 수밖에 네. 없는 구조라는 건 누구보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는 안 올린다. 조금 전에 국민건강보험료 절대로 안 올립니다. 네. 내년도가 총선이기 때문에요. 그거 올릴 수 있는 정부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면 정책이라는 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 타이밍이거든요. 적재적소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소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시간을 늦추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느냐면요. 그건 청년 세대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가뜩이나 우리 갈등 구조가 다환화되고 중첩화되고 있는데 젠더 갈등에 의해서 이제는 청년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 네.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 속에서 이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를 높이고 또 혜택도 줄어든다고 하면 당연히 저항이 있을 수밖에 네.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을 조금씩 우리가 최저임금 문제만 하더라도 매년 7 내지 8% 계속해서 올렸는데 이걸 급작스럽게 2년 동안에 30%를 올리니까 문제인 것처럼 건강보험 같은 문제도 우리의 여러 가지 재반적 여건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많이 주고 많이 혜택을 주는데 반대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걸 복지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지속성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전과 같은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효율성과 나름대로 얼마만큼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이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목표가 좋기 때문에 좀 네. 방식이 좀 서툴러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그 큰 흐름 속에서 보면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재생 에너지를 더 늘게 되면 최 교수님, 이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압박은 계속 커질 것 같아요. 요번에 아주 절실하게 드러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전이 저렇게 적자가 난 게 뭐 네. 이 전기료가 연료비가 증가되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싸게 전기를 사오는데 전기를 사온 데가 뭐 우리가 아는 서부발전, 뭐 중부발전, 뭐 동남발전 이런 데, 남동발전 이런 데서 사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가요. 단기 순손실이 난 저기 10개 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맞추라는 정책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근데 더욱 놀라운 거는 2040년까지 우리가 35% 신재생을 가야 되거든요. 신재생을 35%, 뭐 30%까지만 가더라도 우리나라에 160기가와트의 태양광이 필요합니다. 즉 320조의 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누가 하는 거냐? 발전 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돈을 내야 되느냐? 그건 뭐 우리 시청자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문케어, 탈원전 등의 정책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또 이에 따라 인건비 향상도 재무 구조를 악화시킨 요인이 될 텐데요. 최 교수님, 실제로 이 정규직 전환하고 신규 채용 이런 식으로 해서 임직원 수가 꽤 늘었잖아요. 그럼요. 2016년하고 비교하면은 8만 명 정도가 늡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기업에 지금 40만 정도가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 채용,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을 빼더라도 2만 7천 명이 났는데 그거는 전년 비해서 50%가 늘어난 거죠. 우리 잘 아시잖아요. 기업이 실적이 나쁘고 이 숫자가 안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구조조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공공기관은 다르네요. 적자가 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김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자리 확장 정책에 있어서 사람은 늘렸다 이거죠. 그러면 복리후생비만 요번에 계산한 걸로 700억 이상이 지금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아까 우리 앵커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기업이거든요. 공기업. 시장의 원리에 따라 수익을 내는 그런 펑션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율배반적으로 사람을 늘리는 부분. 이 앞뒤가 안 맞죠. 네, 김 교수님,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수익이 악화됐고 부채 규모도 증가했고
뭐 직원 수도 더 챙겨야 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연봉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성과급 제도를 실은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업에서 채택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 정부 들어오면서 다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급 제도라는 거를 전환시켰는데 또 노조가 반발이 되니까 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나빠지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의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비율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악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하나 꼭 지적을 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참 5년 단임제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참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보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딱 2020년까지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공기업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어떤 형태든 간에 이게 계속해서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또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지금 당장 뭐 지금 얘기하는 부채 말고도 복지 후생비가 한 뭐 몇백억 늘어났다.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부는 2020년만 보고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나름대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갖고 가지 않으면요. 뭐 문재인 케어를 해서 이렇게 많이 혜택을 주는 거는 좋지만 그럼 그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재원 확보가 안 됐을 때는 그때 올 수 있는 갈등, 복지는요. 한번 주고 나면 절대로 뺏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생산적 복지로 갈 수 있는 길도 같이 함께 우리가 고려를 해야지 시액성 복지로만 가서는 금방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오늘 지금 김 교수님, 최 교수님 두 분 공통적으로 우려를 하시는 게 자꾸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면 결국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언론들을 통해서 봤지만 베네수엘라 1950년대 세계 5위의 그 경제 강국이었고요. 그 당시 일본보다 4배나 잘 살았어요. 거기가 이러한 파퓰리즘적인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공기업들을 어떤 정권의 정책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이끌고 온 결국 오늘 아침에 쿠데타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한 나라에 대통령이 둘이 있고 이렇게 싸움하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비판으로 뭐 여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라의 안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이 기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면 일단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우선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교수님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시급하게 개선을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문성이 있는 인사에게 맡겨야 돼요. 기업은 조금 전에 얘기했겠지만 이윤을 창출하려고 한다면 공기업의 자율성 그리고 전문성, 책임성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면 과감하게 바꿔나갈 수 있는 신상필벌의 원칙이 지켜지면서 정부 정책을 과도하게 공기업과 같이 연계하는 이 부분 속에서 빨리 이걸 끌어내지 못하면은요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비효율적인 공기업으로 가고 그 부담은 누가 지느냐? 결국은 국민이 진다. 이제는 2년이 끝날 때쯤 됐습니다. 5월 9일 문재인 정부 2년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거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남은 기간 동안에 공기업만이 아니라 복지 문제 또 경제 성장에 대한 문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 저는 왔다고 저는 봅니다. 네, 최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독립 재정에 대해서 꼭 지적을 해주고 싶고요. 뭐 정권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은 계속 여기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지속 가능한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은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관점에서 본 이 재정 독립이 먼저 우선적으로 각 공기업에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공공기관의 지금 적자 전환 그리고 부채 증가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즈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